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15장 텐스플로우로 딥러닝의 맛을 보자. 두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패션 앱리스트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읽어오고 시각화시키고 그죠?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해봤는데요. 그거를 제가 코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GitHub 사이트에 있는 콜앱 주소로 이동해 가면요, 이와 같은 콜앱으로 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텐스플로우를 임포트 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tf라는 약을 쓰고요, 콜앱으로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텐스플로우, numpy, matplotlib을 임포트 시킵니다. 그리고 케라스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데이터셋의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패션 앱리스트는요, 옷 이미지가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요, 이 데이터는요, Modifie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여기서 사람의 손글씨를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이와 같이 여러가지 옷 그림이 있는 이런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고, 로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인공신경망에다가 학습을 시키기 위한 이미지, 그리고 그 정답 값이 있는 레이블, 그리고 이제 학습된 게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테스트용 이미지와 테스트용 이미지의 정답 값이 들어있는 테스트 레이블, 이 데이터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6만 개가 있고, 그죠? 테스트용으로는 10,000개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0부터 9까지의 숫자 값이 이렇게 쭉 들어있는 레이블 값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트레인 이미지를 첫 번째부터 읽어와가지고 그려봤더니 이런 신발, 티셔츠 같은 모양이 있는데요. 요게 28 곱하기 28 크기의 비교적 작은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미지가 크면요, 학습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28 곱하기 28 크기의 이미지고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케라스에 있는 시퀀셜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28 by 28 크기의 이 이미지를 플래튼 한 줄로 쭉 늘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를 댄스층에다가 넣고요, 그 댄스층으로 들어간 것이 렐루라고 하는 비선형 함수를 통해서 비선형 함수를 통과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10개의 분류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softmax라는 함수를 통해서 얼마나 정확한지 확률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으면 이 신경망을 재학습을 시키겠죠. 자, 그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Optimize Loss Metric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재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실제 학습하는 게 이제 fish고요. 그래서 트레인 이미지가 트레인 레이블 정답값을 잘 맞추도록 학습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학습할 때 전체 데이터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전체 데이터를 한 번 넣고 학습시킨 다음에 또 한 번 넣고 또 한 번 넣고 해서 총 5번 넣어 가지고 학습을 시켜봅니다.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손실값은 점점점 작아지고, 그죠? accuracy, 정확도 값은 점점점 증가해서 한 80% 정도 정확하게 맞추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evaluate, 평가를 했어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테스트용 이미지 10,000개를 넣어 봅니다. 그리고 테스트 레이블 10,000개를 얼마나 잘 맞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한 81% 정도가 나온 겁니다. 요게 우리가 지난번에 해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가 뭔지 살펴봤고, 그죠? 각각의 레이블이 0과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레이블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지난 강의에서 다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계층적 구조의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 때 플래튼 계층 덴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요, 최종 출력이 10개의 값이 나오도록 우리가 신경망청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죠. 그죠? 총 28 곱하기 28 한 개에 28개의 픽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여기에 넣어놓고, 그죠? 그 다음 줄에 28개의 픽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또 여기 넣어놓고, 그죠? 그 다음 줄에 28개의 픽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최종 요 단계까지 늘어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가 128개의 층에 연결이 되도록 촘촘하게 연결 구조를 이때 요 연결될 때 이 연결 강도, 이 가중치 값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모델을 통해서 얻어야 될 값들이죠. 그죠? 자, 요 값은 다시 10개의 출력 값을 가지는 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출력 노드가 켜지는 방법은요, 입력값을 모아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dense, 다른 말로는 완전 연결층,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합니다. 이전 장 14장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평면에 이런 데이터들이 분포할 적에 이 데이터들의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을 찾아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이와 같은 형태의 직선이 이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직선을 찾아내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쓰냐 하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습니다. 최초 상태에 아무렇게나 이와 같은 이제 임의의 직선을 그어봅니다. 그리고 이 임의의 직선이 전체 데이터의 값과 실제 값과 어느 정도 오차가 나는지를 계산을 해봅니다. 당연히 오차가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이동시켜 봅니다. 이때 1번 직선, 2번 직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초의 예측 직선에서부터 최초의 예측 직선이 실제 값과의 오차가 있을 때 1번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더 오차를 줄이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2번으로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일까요? 당연히 1번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1번 역시도 실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늘색 직선하고 조금 더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 3번과 같이 정답에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오차를 줄여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오차를 줄여 나가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혹은 경사 하강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경사 하강법도 조금 더 빨리 이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나와 있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모멘텀, NAG, N아담, 요런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연구자들이 만들어냈죠.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아담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이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써서 오차를 줄여나가는 그런 기법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데이터의 모음을 가지고 한번 훈련을 실시하는 걸 에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반복해 가지고 모델은 더 좋은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이 진행될수록 일반적으로 손실값은 줄어들고 예측 정확도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폭이 진행됐으니까 각각의 손실 그리고 정확도가 출력이 되는데, 그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테스트용 데이터를 가지고요, 정답 레이블을 잘 맞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evaluate 함수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된 신경망에다가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써보는 거죠. 새로운 이미지는요, 테스트용 데이터 빼놓은 이 테스트용 이미지에서
임의의 데이터를 하나 뽑아냅니다. 그죠? 0에서 999 사이의 임의의 값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 값을 가져옵니다. 가져왔더니 아마 드레스 같은 게 나오네요. 그죠? 요거를 넣어보는 겁니다. 요거를 넣어보면요. 실제로 이와 같은 오류가 뜨거든요. 그래서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입력값인데요. 1, 28, 28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값이 돼야 되는데 요 테스트 이미지에 랜드 인덱스를 주면 이 값은 28, 28이 되거든요. 그래서 쉐입이 달라요. 그래서 쓸 수가 없으니까 new axis 해가지고 새로운 자원을 추가시킵니다. 물론 기존 28하고 28 크기의 쉐입은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쉐입을 가지는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죠? 얘를 입력값으로 넣어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예측값이 무엇이다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알려주는 예측값을 0, 1, 2, 3, 4, 5, 6, 7, 8, 9번까지 그 확률값으로 뽑아보는 겁니다. 확률값으로 뽑아봤더니 가장 높은 확률값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있는 얘가 뭐냐를 우리가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softmax 함수입니다. 제가 가정을 조금 단순하기 위해서 원래는 0부터 9까지인데 0부터 4까지 5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는요 8개의 이전 노드와 연결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가중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 가중치 값들이 이 노드 값하고 곱해져 가지고 4.1, 2.5, 5.6, 1.2와 같은 예측값을 뽑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i가 1부터 k라고 할 때요 시그마 j는 1부터 k까지 2의 z의 j를 분모로 하고 2의 z의 i를 분자로 하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값이 0.5죠. 그죠? 그래서 자연대수 2의 지수값으로 0.5로 쓰는 겁니다. 여기 4.1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2의 지수값은 4.1을 씁니다. 얘가 2.5죠. 그죠? 세 번째 2의 지수값으로 2.5를 쓰고요. 5.6, 1.2를 씁니다. 그리고 이 값을 모두 다 합합니다. 모두 다 합하면 뭐 어떤 값이 될지는 모르지만 임의의 값이 나오긴 나오겠네. 그죠? 그게 바로 즉 값이 시그마 j가 1부터 5까지일 때 2의 z인 j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분모로 하고요. 분자는 첫 번째 데이터에 있는 이 0.5를 지수값으로 하는 이 0.5를 취해줍니다. 요게 바로 티셔츠 1 확률값이 되는 겁니다. 임의의 실수값인데 0에서 1 사이의 임의의 실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정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S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값은요 2의 4.1을 분자로 하고 요 S값을 분모로 해주고요. 세 번째 거는 2의 2.5를 분자로 하고 S를 분모로 해줍니다. 네 번째는요 2의 5.6을 분자로 하고 S값을 분모로 하고요. 다섯 번째는 2의 요런 값이 되겠죠.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 값이 바로 이 값이 되고요. 값이 바로 이 값이 되고 이 값이 바로 0.0095가 됐죠. 자, 여기서 봤더니 이 값이 0.7772로 드레스 1 확률이 77%다. 가장 큰 값이다 라고 시스템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확률값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softmax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얘가 0.0047, 얘는 0.1734, 얘는 0.0350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그죠? 얘는 다 틀린 값이죠. 얘는 맞기는 맞는데 정답 값이 1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0.77%다 라고 예측한 것도 오차가 생기죠. 그 오차를 이와 같이
원핫 레코딩된 정답 레이블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답 레이블이 있는 이 위치 값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인 이런 형태로 인코딩 시킨 값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 요게 바로 정답 값 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t1은 여기서는 0이죠, 그죠? t2도 0이죠. t3도 0이죠. 그러니까 t1에다가 로그 y1을 취해주면요 0이 되거든요. 두 번째 값도 0이 되고 세 번째 값도 0이 되죠. 얘는요 t4인데 얘가 1이 되고, 그죠? 로그 y4는 뭐냐면 이 값이 0.7772에 로그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0.26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얘는 정답값은 정답값인데 이 시스템이 예측한 이 정답값이 실제값하고 오차가 난다는 거죠. 그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로그를 취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측정 방법이 바로 오차 엔트로피 오차 측정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가중치 웨이트 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굉장히 보니까 조금 방대하고 수학적인 모델도 많이 나오고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책에서 요거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답값을 추정하고 오차가 생기면 그것을 역으로 전파시켜 가면서 고쳐 나가는 그런 신경망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신경망에서 추측한 이 프레딕트 값을 가지고, 그죠? 아그맥스를 구해줍니다. 아그맥스를 하게 되면요, 인자값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값을 가지는 이 값의 인덱스 값을 반환해 주거든요. 그걸 반환했더니 3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클래스 네임, 티셔츠, 트러저, 프로볼, 드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3, 그러니까 요 네 번째 값 있죠. 네 번째 값이 정답이다 라고 시스템이 예측한 거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가? 우리가 조금 3 해놓으니까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3을 클래스 네임즈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 키로 리스트 인덱스로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드레스, 즉 정답을 맞췄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요 입력에 대해서 정답값이 드레스로 나온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입력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28 곱하기 28 크기의 이미지인데요, 784개의 입력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128개의 입력창에다가 대응되도록 웨이트 값을 연결시켜 주고요, 그게 다시 10개의 출력청에 나오도록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출력청하고 오차가 발생하면 연결 강도를 갱신시켜 주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학습이고요, 인간의 뇌를 닮은 인공신경망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가 렐루가 있고 출력 노드가 켜지는 방법으로 입력값을 아까 봤던 소프트맥스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내용을 볼 건데 뭐냐면요,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나만의 파일을 한번 올려 가지고 얘가 예측을 잘 하는지도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실용적인 내용이니까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학습을 시키고요, 이 학습된 모델에 테스트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정확도를 구했죠. 그죠? 그런 다음에 테스트용 이미지를 살펴보고 테스트용 이미지에서 임의의 이미지를 하나 추출합니다. 그리고 얘의 쉐입을 봤더니 입력 쉐입으로 부적절하죠. 그래서 U-액시스를 추가한 다음에 얘를 넣어보는 겁니다. 다시 알려드리지만 요 놈은 입력값으로 쓰면 에러가 나고요, 인덱싱한 이미지에다가 새로운 차원을 추가해서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현재 여기서 봤더니 얘가 가장 높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뭔지 우리가 살펴봤더니 3이 나왔네. 그죠?
그래서 3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름을 알려줘 그랬더니 드레스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제 나만의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려가지고 그 파일에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델을 입력값으로 넣어보는 그런 방법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자, from google.colab의 import drive라는 이 모듈을 가져와서요, 마운트를 시켜줍니다. 마운트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장치를 컴퓨터 시스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 콜앱에서요,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 폴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을 해주는 과정이죠. 자, 현재 저는 이렇게 마운트를 시켜 놨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미 마운트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는데, 만일에 여러분은 이제 마운트를 안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마운트를 위해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하기 위한 URL이 나타납니다. 이 URL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요, 이미 해시 값이 나오는데 그거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drive.mount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 장치를 등록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를 등록시켰습니다. 자, 이제 pwd 해가지고 present working directory, 현재 디렉토리를 봤더니 현재 디렉토리가 콘텐트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콘텐트 드라이브는 이와 같이 살펴볼 수 있어요. 콘텐트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드라이브가 있고 거기에 있는 마이 드라이브에 여러분의 파일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영어 경로에 있는 드라이브 밑에 마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 공백이 있는 요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따옴표를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요. LA는 모든 폴더에 있는 파일을 다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닉스 명령어인데요, 요거를 딱 치면 이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myData.png라고 하는 이 파일을 업로드 시켜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쓰려고 해요. 얘는 어디 있냐면요, 이 책의 GitHub 사이트에 가보시면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에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가보시면 myData.png 해가지고 요런 구두 모양, 그죠? 가죽 구두 모양의 이미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를 다운받으면 되거든요. 저는 이미 다운받아 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시킬 겁니다. 업로드를 시킬 때는요, 파일 선택해 가지고 마이 드라이브를 찾아 가지고요, 여기에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이 데이터 얘를 올리면 됩니다. 올리는 김에 백 카툰 얘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로드 시키고 나면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뜨는데 업로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면 여기에 myData.png라고 하는 파일이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backcartoon.png라고 하는 파일 이름이 보이고 오늘 날짜도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다음 단계로요, 드라이브의 이미지 파일을 읽어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볼 거예요. 드라이브 밑에 마이드라이브 밑에 myData.png 이 파일을 imread라고 하는 메소드로 읽어가지고, 그죠? imshow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봤더니 이와 같이 그려지네요. 그죠? 성공한 거죠. 그죠? 자, 오픈CV로 얘가 지금 크기가요, 700이 넘고 800이 넘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입력 크기 28 곱하기 28 크기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회색조 이미지로도 바꿔야 되죠. 그죠? 그 일을 해주는 게 CV2의 imread grayscale 그리고 resize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렇게 리사이즈를 해가지고 다시 그려줬더니 28 곱하기 28 크기의 회색조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아까와 같이 new access를 통해서 입력 폼에 적당하도록 만들어 주고, 그죠? 그리고 이 인풋 데이터를 모델이 예측하도록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클래스로 분류했는지를 봤더니요, 백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제 이상하다고 느낄 겁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신발 같은데 왜 이 시스템은 백으로 예측을 했을까요? 자, 우리는 포채널 고해상도 이미지를 28 곱하기 28 크기의 회색조 이미지로 모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를 훈련된 노드의
입력값으로 줬죠. 그죠? 자, 그런데 출력은 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학습된 모델이 잘못된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입력 데이터들이 우리가 이 시스템에 준 입력 데이터들이요, 신발이라는 그룹으로 묶었을 때 몽땅 다 왼쪽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스템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학습했더니 요것들은 신발이고 요것들은 신발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시스템이 예측을 한 것이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공신경망은 학습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개선시키죠.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편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도 편향된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미지를 회전시키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모델이 훈련한 데이터가 요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미지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랬더니 앵클부트 해가지고 제대로 된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른 방법은 뭘까요? 데이터를 많이 주는 거죠. 그죠? 데이터를 그런데 무한정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회전도 시켜보고 돌려도 보고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학습을 할 때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데이터 정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변형시켜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다 하면 얘를 이런 식으로 회전시켜 보고요, 혹은 이와 같이 반대쪽을 보도록 한다든지 해서 다수의 데이터를 생성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인공지능,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현재 인공지능 열풍은요, 이와 같은 딥러닝의 성공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공지능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제 기계학습보다는 딥러닝을 적용한다는 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딥러닝은요,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기계학습의 일종이에요. 인공신경망을요, 굉장히 깊이 구축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좀 이미지를 인식하는 모델을 하나 살펴볼게요. 구글에서 만든 인셉션 V3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얘를 보면 청들이 엄청 많이 있죠. 그죠?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입력청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언닉청 그리고 출력청이 있죠. 그죠? 그리고 출력청이 10개의 카테고리 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늘려본다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심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언닉청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보는 그런 게 바로 딥러닝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댄스청에다가 추가된 청을 2개를 더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성능 향상이 있을까요? 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2개의 청을 더 추가를 해봤고요.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똑같이 설정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 청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이 끝났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얘는 80.91%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언닉청이 1개일 때랑 사실 그렇게 크게 성능이 좋아지지 않았죠. 그죠?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도 볼 수 있네요. 2개의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요, 썸머리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은 이렇게 생겼고요. 10만 개의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학습시켜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썸머리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요, 이 모델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들과 레이어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모델 2의 썸머리를 봤더니 얘는 더 파라미터가 많아졌죠. 그렇지만 크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복사해서 추가한 다음에 다시 학습을 시켜 봅니다. 그랬더니 정확도가 꽤 높아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로 훌륭한 모델일까요? 이 트레인 데이터는요, 이미 정답값이 나와 있는 거죠. 정답값에 일치시키도록 얘가 학습이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모델 2가 보지 못한 테스트용 이미지를 잘 예측하는지도 봐야 돼요.
거죠. 그래서 모델이 첫 번째 모델의 예측, 두 번째 모델의 예측을 할 때 테스트 이미지, 즉 사용하지 않은 이미지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모델이 처음 보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와 같이 결과를 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예측값을 뽑아내고요. 두 번째 모델의 예측값도 뽑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scikit-learn에 있는 혼동 행렬에다가 첫 번째 정답값하고 추측값, 정답값과 추측값을 각각 넣어보는 거예요. 얘는 첫 번째 모델이 뽑아낸 예측값이 뭐죠? 얘는 두 번째 모델이 뽑아낸 예측값입니다. 자, 이렇게 혼동 행렬을 만들고 그거를 시각화를 시켜봤습니다. 컴퓨전 매트릭스 첫 번째 예측을 잘 하고 있지만 여기서 약간 오류가 있었고요. 두 번째 거를 봤더니 역시 예측을 잘 하고 있지만 비슷하게 오류가 나죠. 즉, 이 테스트용 데이터에 대해서 크게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은 두 번째 모델의 정확도를 봤더니 얘는 85.57%가 나와요. 네, 그죠? 네, 두 번째 모델의 정확도가 높기는 높지만 엄청나게 많은 층을 썼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그렇게 많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혼동 행렬까지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모델을 매번 이렇게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요. 얘를 저장해 놓고 우리가 다시 불러와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model2.save 해가지고요. my first model 해가지고 h5라고 하는 이 확장자를 가지도록 해줍니다. 이 h5라고 하는 확장자가 뭐냐면요. hdf5라고 해가지고요. TensorFlow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 포맷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보니까 my first model h5 이렇게 저장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파일의 이 모델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니까 keras.models.loadmodel 해가지고요. 이 파일을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이 학습 가중치 값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썸머리 해가지고 요약본을 봤더니 우리가 만든 784개의 입력값을 가지는 층이 있고 128개의 입력값, 64개, 32개, 64개, 32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는 층이 있고 10개의 출력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오픈CV에 있는 파일 백카툰 요거를 읽어 가지고요. 얘를 리사이즈 시킨 다음에 그렇죠? 얘를 모델 임포티드 해가지고 우리가 저장해 놓고 다시 불러왔던 거 있죠. 거기에서 프레딕트 하도록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래가지고 제대로 잘 추측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닉층을 1개 가지는 모델을 만들고 3개 혹은 뭐 4개, 5개를 가지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학습시키는 것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와 같은 히트맵으로 그려보는 것도 해봤고요. 은닉층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좋은 모델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층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면요, 오차가 발생했을 때 이 오차 값이 요 근처에서만 잘 전달되고요, 여기에서는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model.save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을 저장시키고 로드 모델이래 가지고요, 저장된 모델을 가져오는 것까지도 실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층을 늘렸을 때 학습 정확도가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파이썬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에서는 파이썬을 가지고 딥러닝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획하고 있는 다른 책에서 이 딥러닝과 기계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많은 것들 배우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